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빌론 부자의 비밀. 지은이는 조지 S. 클레이슨. 1874년 미주리주 루이지애나에서 태어났다. 네브라스카 대학교를 졸업하고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에 참전했다. 클레이슨 지도회사를 설립해 최초로 미국과 캐나다의 도로 지도를 출간했다. 1926년 고대 바빌론을 무대로 절약과 경제적 성공에 관한 단편 우화 시리즈를 발행했다. 이 시리즈를 묶어 출간한 것이 바로 바빌론 부자의 비밀이다. 출간된 지 거의 10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며 계속 출간되고 있으며 개인 재정에 관한 영원한 클래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반시르는 바빌론에서 마차를 만들며 근근히 먹고 살았다. 아내가 작업장과 연결된 문으로 뻔질나게 드나들며 자신을 힐끔힐끔 바라보자 그제야 반시르는 쌀독이 텅 비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이는 만들다 만 마차를 빨리 완성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반시르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아낼 수 없는 문제로 고민을 거듭하는 중이었다. 생각에 빠져있던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한 것은 뜻밖에도 익숙한 수금 소리였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수금 연주가인 코비가 웃는 얼굴로 서 있었다. 코비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셰켈만 빌려주지 않겠나? 오늘 밤 귀족들의 잔치가 끝나면 갚도록 하겠네. 반시르는 우울한 표정으로 답했다. 내게 이 셰켈이 있다 해도 누구에게도 빌려줄 수 없을 것이네. 그게 내가 가진 전부, 즉 내 전 재산일 테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신세가 된 거지? 왜 우리는 배불리 먹고 멋지게 차려입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벌지 못하는 거냐고.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뭐든지 살 수 있는 금을 쌓아놓고 사는 이들도 있는데 대체 왜 우리는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건가? 그때 코비가 물었다. 다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거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낼 방법은 없는 걸까? 반시르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아카드가 바빌론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 아카드라면 그런 수입원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분명 알고 있을 거야. 당장 아카드를 찾아가서 어떻게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세. 고대 도시 바빌론에는 아카드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엄청난 재력가로 널리 알려진 그는 돈을 쓰는데 인색하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재산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하는데도 그의 재산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만 갔다. 아카드의 어린 시절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다. 친구들은 아카드에게 어떻게 그처럼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아카드는 그 비밀에 대해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시청에 일자리를 얻어 필경사가 되었네. 매일 점토판에 글을 새기는 일에 전념했지. 어느 날 대금업자인 알가미쉬가 시청에 찾아와서 9번째 법률문의 사본을 요청했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 어떻게 하면 선생님 같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점토판에 모든 글을 새겨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완성해 놓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가미 씨가 시청을 찾아왔을 때 나는
완성된 점토판을 그에게 내밀었어. 그가 친절하게 답했어.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하네. 버는 것보다 덜 쓰게. 그리고 자네가 번 돈의 일부를 반드시 저축해야 하네. 오늘부터 자네가 번 돈의 10분의 1을 꾸준히 저축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얼마를 벌 수 있겠는가? 계산을 해보고 나는 이렇게 답했어. 1년치 월급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절반만 맞는 답일세. 자네가 저축한 돈은 자네를 위해 일해주는 노예와도 같다네.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법이거든. 돈을 아무리 적게 번다 해도 수입의 10분의 1 이상은 저축해야 하네. 자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저축액이 더 많아야 하네.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옷이나 신발은 사서는 안 되네. 식비와 자선을 베풀 돈, 그리고 신께 바칠 돈은 따로 떼어두게. 재산이란 나무와도 같아서 처음에는 조그마한 씨앗 하나에서 시작된다네. 나는 그가 알려준 대로 시도해 보기로 했어. 월급을 받을 때마다 10분의 1을 떼어서 감춰두었어. 1년이 지났을 무렵 알가뮤 씨는 다시 나를 찾아왔네. 자네는 지난 1년 동안 번 수입에서 10분의 1을 착실하게 모았는가? 그럼요,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했습니다. 훌륭하구먼. 그럼 그 돈으로 무엇을 했나? 저는 그 돈을 벽돌공인 아즈무르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지금 먼 바다를 여행하는 중인데 페니키아인들이 만드는 진귀한 보석을 사오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와 함께 그 보석들을 고가에 팔아 수익을 나눌 생각입니다. 그러자 그는 화를 버럭 내며 말했지. 바보 같은 녀석들 같으니라고. 자네는 도대체 어떻게 벽돌공이 보석에 대해 잘 알 거라 믿는 건가? 자네가 저축한 돈은 이미 공중으로 사라져 버렸어.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말게. 또 다른 나무를 심으면 되니까. 만일 다음번에도 보석에 대한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다면 보석 상인을 찾아가도록 하게. 누구에게나 조언을 얻을 수 있지만 자네에게 가치 있는 조언만 받아들여야 한다네. 결국 그가 말한 대로 되어버렸어. 나는 알가뮤 씨가 말해준 대로 수입의 10분의 1을 다시 저축하기 시작했지. 12달이 지나고 알가뮤 씨는 또다시 나를 찾아왔네. 내가 자네를 마지막으로 본 그때 이후 어느 정도 발전이 있었는가? 네, 저는 착실하게 돈을 모았고 모은 돈을 방패를 만드는 아가르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는 청동을 사는데 그 돈을 쓰고 넉 달에 한 번씩 제게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젠 잘하고 있군. 그럼 그 이자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꿀과 고급 와인, 향신료가 들어간 케이크를 먹으며 연회를 즐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탈 어린 당나귀를 한 마리 사려고 합니다. 알가뮤 씨는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저축한 돈을 모두 먹어 없애버리는구먼. 돈으로 돈을 벌어야 하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풍성한 연회를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될 걸세. 그 이후로 2년 동안은 그를 보지 못했네. 그가 다시 내게 왔을 때 그가 내게 말했지. 아카드, 자네가 꿈꾸던 부를 축적했는가? 아직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돈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아카드, 이제야 자네가 내가 가르쳐준 교훈을 제대로 이해했군.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어. 두 번째는
자네가 구하는 조언에 합당한 경험을 지닌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구하라는 교훈이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교훈을 알려줬어. 자네는 스스로 돈을 버는 법과 그 돈을 지키는 법,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깨우쳤네. 자네가 니프로에 가서 내 땅을 관리해 준다면 나는 자네를 동업자로 삼아 내 재산의 일부를 떼어주도록 하겠네. 그래서 나는 필경사를 그만두고 니프로로 가서 그의 엄청난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지. 그리고 그의 재산 일부를 물려받게 되었네. 아카드는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마쳤다. 그러자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 알가미 씨가 자네에게 상당한 유산을 물려주었다니 자네는 정말 운 좋은 사람이군. 과연 그럴까? 4년 동안 내가 번 수입의 10분의 1을 계속해서 저축했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겠는가? 기회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도도한 여신이나 마찬가지일세. 다른 친구가 말했다. 자네는 첫 해에 모은 돈을 모두 잃고 나서도 부자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계속 갖고 있었어. 자네는 그런 면에서 남달랐던 거지. 아카드가 반박하며 말했다. 의지는 단호한 결심일 뿐이네. 만일 내가 스스로에게 100일 동안 다리를 건너 도시로 들어가는 길에 조약돌을 하나 주어 개울가에 던지겠다고 말한다면 나는 반드시 그 일을 실천할 거네. 조약돌을 던지는 일을 기억하지 못해 그냥 지나치게 된다면 내일 조약돌을 2개 던지면 되니까 오늘은 그냥 지나쳐도 되겠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대신 다시 그 길을 돌아가 조약돌 하나를 던지고 올 거네. 나는 스스로 할 일을 정해놓으면 반드시 그 일을 완수하네.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소리 높여 말했다. 자네가 말한 대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면 말일세. 이 세상에 부자는 넘쳐날 테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재산이 얼마 없을 건 아니겠는가? 아카드가 답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부는 늘어나네. 어떤 부자가 멋진 저택을 하나 짓는다고 가정해보세. 벽돌공이 돈의 일부를 받고 인부와 예술가도 돈을 받게 될 거야. 저택을 짓는데 동원된 모든 사람이 그 비용의 일부를 받게 되는 거지. 하지만 저택이 완성되면 저택을 짓는데 들어간 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매겨지지 않겠나? 저택이 들어선 땅은 어떻게 될까? 공터로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매겨지겠지? 재산은 마법과 같은 방법으로 늘어난다네. 그 누구도 재산의 한계를 예측할 수 없어. 알가미 씨가 내게 전해준 지혜를 그대로 말해주고 싶네. 내가 벌어들인 돈의 일부는 무조건 저축한다. 매일매일, 매시간 이렇게 말하게. 그 생각이 자네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도록 하는 거야. 단, 최소한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넘어야 하네. 반드시 저축할 돈을 먼저 떼어 놓아야 해. 돈이 돈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게. 돈을 자네들의 노예로 삼아서 돈으로 돈을 만들게. 그렇게 만들어진 돈으로 또 돈을 만드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자네들의 미래를 위한 안전한 수입원을 찾아야 하네.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는 자들의 유혹에 빠져선 안 되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어야만 하네. 기부하는 돈이야말로 자네들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라고 여기게. 그 돈을 아끼면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네. 현명한 사람들과 의논하도록 하게. 매일 돈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게. 또한 사는 동안 인생을 즐기도록 하게. 과로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지는 말게. 바빌론의 영광은 지금 이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전해져 온다. 오랜 세월에 걸쳐 바빌론은 가장 부유한 도시이자 온갖 보물로 가득한 곳이라는 명성이 이어져 왔다. 바빌론의 부유함은 그 도시 사람들이 지녔던 지혜의 결과물이었다. 훌륭한 왕 사르곤이 적군인 엘람 사람들을 물리치고 바빌론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심각한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다. 왕실의 재상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폐하께서 광대한 관계 수로와 신을 위한 거대한 성전을 지으셨기 때문에 시민들은 여러 해 동안 크게 번영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사가 끝난 지금은 시민들이 스스로의 삶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인 듯합니다. 재상의 말에 사르곤 왕이 물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난 발전을 이루는 데 쓰인 금화가 모두 어디로 갔단 말인가? 재상이 답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도시에서 매우 부유한 몇몇 사람들에게로 모두 가버렸습니다. 왕은 다시 물었다. 모든 시민이 금화를 모으는 방법을 배워서 부자가 되고 풍요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 바빌론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구이겠는가? 내일까지 아카드를 이 자리로 데리고 오게. 다음 날 사르곤 왕이 말했다. 아카드, 자네는 어떻게 그처럼 부유한 자가 되었는가? 부를 축적하는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인가? 자네가 그 방법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네, 폐하, 물론입니다. 2주 후 왕의 명령에 따라 선별된 100명의 시민들이 성전 대강당에 모였다. 아카드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앞에 계신 여러분께 얄팍한 지갑을 두둑하게 하는 방법 7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 일단 돈을 벌고 그중 10분의 9만 지출하라. 아카드는 자신을 달걀 파는 상인이라고 소개한 한 남자에게로 향했다. 만일 당신이 바구니를 하나 골라서 아침마다 그 바구니에 달걀 10개를 넣고 저녁마다 9개를 꺼내면 그 바구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바구니에 달걀이 넘쳐나게 되겠죠. 첫 번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 안에 있는 동전 10개 중 9개를 제외한 하나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제 가르침이 너무 단순하다고 비웃지 마십시오. 진실이란 언제나 단순한 법이니까요. 지갑에 넣어둔 동전 10개 중 9개만 쓰라. 바로 이것이 얄팍한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기 위해 찾아낸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법. 예산을 짜서 지출을 관리하라. 우리가 불가피한 지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욕구를 억제하지 않으면 이 불가피한 지출은 수입에 따라 항상 증가하게 돼 있지요. 하지만 불가피한 지출과 여러분의 욕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수입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아주 많은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해진 생활 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현명하게 소비를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 있는 지출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동전 하나를 쓸 때도
100%의 가치를 창출하며 살겠다라는 결심을 좌우명으로 삼아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출을 통해 충족시키고 싶은 모든 욕구를 점토판에 새기도록 하세요. 그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과 수입의 10분의 9 안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골라내십시오. 그 외의 나머지 욕구는 모두 지워버리는 겁니다. 예산에 맞추어 생활하고 필요하면 계획을 계속 조정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비법입니다. 수입의 90% 이내에서 예산을 짜야 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남은 돈으로 가치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며 삶을 즐기는 겁니다. 세 번째 비법, 돈으로 돈을 낳아라. 재산은 수입원, 즉 지갑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와 불어나는 황금빛 물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여행을 떠났을 때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수입원 말입니다. 너른 들판을 뛰어노는 양떼가 계속해서 새끼 양을 낳듯 돈으로 돈을 낳으십시오. 여러분의 지갑으로 돈이 끊기지 않고 계속 흘러 들어오게 하는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비법, 두둑해진 지갑을 지켜라. 적은 돈을 지키는 법부터 배워야 신께서 우리에게 더 큰 돈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돈을 좀 모은 사람들에게는 늘 유혹이 따릅니다. 그럴싸하게 포장된 프로젝트나 손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모든 것에 쉽사리 현혹됩니다. 흔히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들이 투자를 시작하고 함께하자고 부추기죠. 가장 중요한 투자의 원칙은 원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빠르게 늘리고 싶은 욕망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상대방이 그 돈을 갚을 수 있는지 그의 능력과 평판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분야가 되었든 여러분의 재산을 맡기기 전에 스스로 그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지나치게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둔 경험이 있는 현명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원금이 안전하게 보장되고 원할 때는 언제든 회수할 수 있으며 적절한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곳에만 투자하십시오. 다섯 번째 비법, 집을 소유하라. 만일 여러분이 집과 땅을 사기 위해 필요한 금액의 일부를 갖고 있고 대출의 목적이 집을 짓기 위함임을 확인시켜 준다면 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집이 다 완공되면 지금 집주인에게 내는 집세 정도를 대금업자에게 지불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모든 빚을 갚고 여러분이 그 집의 주인이 됩니다. 집을 소유하게 되면 더 이상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생활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며 즐거움과 욕구 충족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비결입니다. 각자 자신만의 집을 소유하십시오. 여섯 번째 비법, 미래를 위한 수입원을 준비하라. 인간은 앞으로 다가올 더 이상 젊지 않은 미래를 위해 적절한 수입원을 준비해 두어야 하며 가족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때 이들을 위로하고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적은 돈이라도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것 또한 굉장한 수익을 보장해 줍니다. 사업과 투자가 아무리 번창하게 된다고 해도 자신의 노년을 위해 그리고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을 떼어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을 때 필요한 돈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미래의 수입원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7번째 비법.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얼마 전 어떤 젊은이가 제게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에게 돈이 필요한 이유를 묻자 그는 자신의 수입이 지출보다 부족하다며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그렇게 살면 영영 돈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금화 5개를 얻겠다는 목표를 이루면 그 다음번에는 금화 10개를 얻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개를, 그리고 먼 훗날에는 금화 1000개를 얻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죠. 결국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열망이 작더라도 분명하기만 하면 스스로 훈련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열망은 단순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열망이 너무 여러 가지이거나 복잡하거나 훈련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가 책임질 수 없는 빚을 져서는 안 되며 자신이 갚을 수 있는 만큼의 빚을 졌다면 가능한 빠르게 갚아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늘 관심을 갖고 잘 대해주며 그들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께서 부르실 때 자신의 재산이 적절하게 나눠질 수 있도록 유언장을 미리 남겨놓아야 합니다. 불행으로 상처 입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들을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얄팍한 지갑을 두둑하게 하는 7번째이자 마지막 비법은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고 배우며 보다 현명해지고 기술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며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행운이 찾아올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를 유프라테스 강에 빠뜨려 보아라. 진주라도 손에 쥐고 헤엄쳐 나올 것이다. 바빌로니아 속담. 누구든 자신에게 행운이 따르기를 바란다. 행운의 주인공이 될 방법은 과연 있는 것일까? 아카드가 강연장의 사람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오늘 밤에는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키 큰 직조공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우리가 행운의 여신을 만날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지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카드가 말했다. 누군가 잃어버린 지갑을 주었다 해도 그 안에 행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장에서도 행운을 찾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역과 사업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정직한 거래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면 이것은 행운일까요? 아니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일까요? 저는 이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붉은 옷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말했다. 저는 주로 낙타와 말을 취급하는 가축 상인입니다. 양이나 염소를 살 때도 있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야기는 기회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느 날 갑작스레 찾아온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마 그렇게 느닷없이 찾아왔기에 제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낙타를 구하기 위해 열흘 동안이나 돌아다녔지만 별 성과 없이 돌아온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성문이 굳게 닫혀있는 모습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와 함께 다녔던 노예들이 천막을 치고 밤을 지새워야 하는데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나이든 한 농부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 제가 지금 막 데려온 아주 건강한 양떼를 선생에게 팔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열병에 걸려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해서요. 이미 날이 너무 어두워져서 그가 팔려고 하는 양떼를 볼 수는 없었지만 양떼의 울음소리를 들어보니 분명 건강하게 잘 자란 녀석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빨리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었기에 아주 낮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 노예들이 양떼들을 몰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팔면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었을 것이기에 저는 그 가격을 수락했습니다. 흥정을 마치고 노예를 불러 횃불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양떼의 숫자가 900마리가 맞는지 세어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양들은 서로 치고받으며 돌아다니고 있었기에 양의 수를 헤아리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농부에게 내일 아침에 양의 수를 확인한 다음 돈을 지불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는 제게 간청했습니다. 선생, 제가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양떼 가격의 3분의 2만 먼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노예 중 가장 똑똑한 자를 하나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나머지 양떼 값을 그에게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고집스럽게도 그날 밤 그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깨어나기도 전에 성문이 열렸고 양을 사려는 사람 넷이 곧바로 뛰어왔습니다. 농부는 제게 제안했던 가격의 3배나 되는 돈을 받고 그들에게 양떼를 팔았습니다. 흔치 않은 행운이 제게 찾아왔음에도 그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죠. 굼벵이처럼 일을 미루는 습성은 우리 인간이 모두 갖고 있는 것이지요. 기회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굼벵이처럼 미루는 습성이 갖가지 변명거리들을 만들어내며 그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바빌론의 보물을 나눠 갖기를 기대하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굼벵이 기질부터 없애야 합니다. 아카드가 그의 말에 수긍하며 말했다. 꽤나 긴 세월을 살아오며 저는 여러 세대의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두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모두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몇몇만이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꽉 붙잡아 성공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망설이다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행운은 우리가 기회를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사람들이 행운의 여신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이들입니다. 행동은 스스로가 바라던 성공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막에 피워놓은 모닥불에 반짝이는 빛에 햇볕에 까맣게 그을린 얼굴들의 호기심 어린 표정 27개가 비쳤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오자 칼라밥은 입고 있던 옷을 끌어내려 깡마른 다리를 덮었다. 오늘 밤 자네들에게 5가지 황금의 법칙을 알려주고자 하네. 내가 아주 젊었을 때 아카드의 아들 노마시르가 내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라네. 그가 니네베에서 들려주었던 아카드의 위대한 지혜를 내가 오늘 밤 자네들에게 전해주려 하네. 노마시르가 성년이 되었을 때 아카드는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지. 아들아, 내가 내 재산을 물려받았으면 정말 좋겠구나.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증명해 보여야 한단다. 먼저 너에게 금화가 든 가방을 주겠다. 그리고 5가지 황금의 법칙이 새겨진 점토판을 내게 주마. 10년 후에 내게 돌아와서 이야기해다오. 내가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다면 유산을 내게 물려주도록 하지.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노마시르는 약속한 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어.
아버지께서는 제게 아낌없이 금화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했던 제 손에서 금화는 전부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지혜가 담긴 그 점토판을 한자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토판을 먼저 읽었더라면 금화를 잃어버릴 일도 없었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오늘 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아버지의 지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황금의 법칙. 1. 황금은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수입의 10분의 1 이상을 꾸준히 저축하는 자에게 기꺼이 그리고 점점 더 자주 찾아온다. 2. 황금은 자신의 수입을 유리하게 운용할 줄 아는 현명한 자에게 부지런히 찾아오며 급속히 늘어난다. 3. 황금은 지혜로운 자들의 조언에 따라 투자하는 신중한 사람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 4. 황금은 본인이 잘 알지 못하거나 경험 있는 사람이 추천하지 않는 분야에 투자하면 순식간에 그의 곁을 떠나버린다. 5. 황금은 불가능한 것을 꿈꾸거나 사기꾼의 그럴싸한 조언을 좇거나 자신의 미숙함은 깨닫지 못하고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으로부터 달아나 버린다. 그는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지. 제가 새로운 성곽의 외벽을 공사하는 노예들을 관리하는 일자리를 얻게 되면서 불행이 끝나기 시작했어요. 돈이 생길 때마다 꾸준히 저축하자 마침내 은화 한 잎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와 매우 가까워진 노예 주인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자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자네에게 돈을 굴려 이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도록 하겠네. 성벽은 1년 안에 모두 완성될 걸세. 그러면 왕은 각각의 입구에 청동문을 세울 준비를 할 거야. 현재 니네베 전역에는 이 문을 제작할 청동이 충분치 않고 왕 또한 청동을 구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지. 내가 세운 계획은 이렇다네.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돈을 모아서 구리 광산과 주석 광산에 대상을 보내는 거야. 그들에게 필요한 청동을 만들어 니네베로 가져오도록 하는 거지. 노예 주인의 제안은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던 황금의 제3법칙에 딱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자의 조언에 따라 저축해둔 돈을 투자할 기회를 잡았던 거죠. 그 투자로 엄청난 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잃었던 돈을 모두 회수했을 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칼라밥은 노마시르의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을 잠시 살펴보았다. 노마시르의 이야기가 자네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네들 중에서 아버지나 장인에게 달려가 스스로가 번 돈을 제대로 관리해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직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운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일세. 부자는 5가지 황금의 법칙을 알고 그 법칙을 지킨 사람들이야. 금화 50개라니. 바벨론에서 창을 만들던 로다는 지갑에 그렇게 많은 금화를 넣어본 적이 없었다. 로다는 이 행운이 실감나지 않았다. 며칠 후 어느 저녁, 로다는 마톤의 가게로 찾아갔다. 마톤은 대금업자이자 희귀한 옷감과 보석을 파는 상인이었다.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친위대가 사용할 창을 새로 만들어 왕께 드렸는데
왕께서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금화를 50개나 선물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제게 찾아와 금화를 나누어 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누구든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누군가 쉽게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면 그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야. 하지만 자네는 이들의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가 없겠지. 어때? 이미 많은 요청을 거절하긴 했습니다만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끼는 여동생의 부탁을 거절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 동생의 남편 아라만 때문에 그런 거지요. 동생은 자기 남편이 돈 많은 사업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기회가 찾아오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니 제발 그 돈을 빌려달라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마톤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때론 황금을 가지고 아주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네. 자네, 니네베의 농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 동물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농부 말일세. 이 농부는 매일 저녁 동물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농장을 서성거렸어. 어느 날 저녁 황소 한 마리가 나귀에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 나는 아침부터 밤이 될 때까지 내내 쟁기를 끌어야 하는 신세야. 하지만 나귀 너는 늘 쉬고 있는 것 같구나. 나귀가 말했어. 아침에 노예가 와서 너를 데려가 쟁기를 매려고 하면 땅바닥에 누워 끙끙대면서 큰 소리로 신음하는 소리를 내도록 해. 그렇게 하면 노예는 농부에게 내가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할 거야. 다음 날이 되자 황소는 나귀가 말한 대로 끙끙대며 앓는 소리를 냈고 노예는 농부에게 가서 황소가 아파 쟁기를 끌 수가 없다고 말했지. 그러자 농부가 말했어. 나귀라도 데리고 나가도록 하게. 친구를 도와주려고 했던 나귀는 그날 종일 황소 대신 일을 하게 되었지. 그 후 황소와 나귀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사이가 되었어. 진정으로 친구를 도와주고 싶다면 친구의 짐까지 대신 짊어지지는 말라. 이런 뜻이라네. 매제의 짐까지 제가 대신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군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많은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십니까? 마토는 커다란 상자를 들고 나왔다. 마토는 말했다. 돈을 빌려줄 때마다 나는 반드시 그들에게서 담보물을 하나씩 받아두었네. 가장 안전하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은 내가 빌려주는 돈보다 더 값어치 있는 물건을 담보로 잡는 것이라네. 돈 버는 능력을 담보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들은 자네처럼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며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야. 이들에게는 일정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치지만 않는다면 빌려간 돈에 이자를 더해 돈을 갚을 수 있지. 한편 재산도 없고 돈 벌 능력도 없는 사람들도 있지.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었네. 그 사람을 신용하는 친구들에게 보증을 받는 방법이야. 이때 로단이 마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은 듣질 못했습니다. 누이 동생의 남편에게 금화 50개를 빌려줘야 할까요? 자네 여동생은 참으로 믿음직스럽지. 하지만 그녀의 남편이 내게 찾아와서 금화를 빌려달라고 한다면 나는 그에게 그 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물어볼 걸세. 만일 그가 장사꾼이 되어
보석이나 최고급 가구 거래를 하고 싶다고 대답한다면 거래 방식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있는지 물을 거야. 어디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지, 어디서 판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아느냐고 물어봐야지. 과연 그가 이런 질문에 모두 제대로 답할 수 있을까? 로단이 말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장사꾼이라면 장사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지. 그의 야망이 아무리 크다 한들 실제로 장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 나라면 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걸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힘든 운명을 마주한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 하지만 그들을 돕는 일을 하려면 현명한 판단력이 필요하네. 남을 돕고 싶은 마음에 도우려 했다가 그 사람의 짐까지 대신 지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나는 내 돈을 잃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안전하지 않은 곳이나 돈을 갚을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결코 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걸세. 이자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절대 빌려주지 않을 거야. 인간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도 돈을 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존재라네. 지금은 가진 돈이 없지만 돈을 빌리기만 하면 그걸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하지만 이들이 단번에 큰 돈을 벌기란 불가능해. 자네의 보물과도 같은 돈을 어리석은 의무감 때문에 다른 이에게 빌려주지 말게. 가족이나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다면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게. 허황된 계획을 가지고 그 말을 엄청나게 불려주겠다며 자네를 설득하려는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네. 사람은 배가 고플수록 정신이 맑아지며 오래 굶주릴수록 음식 냄새에 민감해지는 법이다. 아주레의 아들 타르카드는 분명 그렇게 생각했다. 타르카드가 이틀 동안 먹은 거라곤 훔친 작은 무화과 2개뿐이었다. 뜻밖에도 그가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얼굴을 맞닥뜨리고 말았다. 낙타상인 다바시르였다. 타르카드를 마주한 다바시르의 얼굴이 환해졌다. 오늘 마침 잘 만났다. 내 돈을 당장 갚도록 하게. 타르카드는 기운 없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제가 운이 없나 봅니다. 어르신께 갚을 돈을 아직 구하지 못했어요. 운이 없어서라고? 자네, 지금 나와 함께 가세. 배가 고프던 참이니 밥을 먹는 동안 자네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어. 다바시르는 염소고기를 한 입 크게 베어물며 말을 이어갔다. 젊고 경험이 없던 나는 내 수입보다 훨씬 많은 돈을 펑펑 쓰고 다녔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 수입으로는 그동안 빌린 돈을 전부 갚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내 삶은 점점 비참해져 갔지. 그러다 그만 강도들과 한패가 되고 말았지. 귀중품들을 훔친 직후에 대상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한 원주민 추장의 창병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말았지. 다마스쿠스로 끌려가 벌거벗겨진 채 노예로 팔렸다네. 나는 은화 2잎에 시리아 사막의 족장에게 팔려갔어. 족장의 첫 번째 부인 시라는 다른 부인들보다 나이가 많았어. 나는 시라의 낙타지기가 되었고 낙타를 끌고 시라의 아픈 어머니를 찾아가는 긴 여정을 떠났어. 그러면서 내 인생 이야기를 그녀에게 모두 해주었지. 그녀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 바빌론에서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겠다는 생각이 자네에게 있는가?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만일 자네가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세월을 흘려보내고
자네가 진 빚을 갚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멸시받을 만한 노예의 영혼을 지닌 것이겠지. 자기가 진 빚을 제대로 갚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존중할 수도 없고 말이야. 시라는 정색을 하며 내게 말했지. 지금이야말로 자네가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일 기회야. 지금쯤 족장은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취했을 거고 노예들도 모두 인사불성이 되었겠지. 이 낙타들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게. 나는 어머니를 뵈러 친정에 와 있는 동안 자네가 낙타를 훔쳐 도망쳤다고 둘러대도록 하지. 바빌론에 도착할 때까지 사막의 신이 자네를 지켜주길 빌겠네. 나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떠올렸어. 나는 노예의 영혼을 지닌 자인가? 아니면 자유민의 영혼을 지닌 자인가? 그때 다바시르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고 있던 손님이 물었다. 바빌론으로 돌아오신 뒤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바시르가 답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이지. 먼저 내가 빚진 모든 이들을 찾아가 반드시 빚을 모두 갚겠다며 용서를 구했지. 모든 빚을 청산하고 나서야 비로소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네. 다바시르는 주방에 있는 주인장을 크게 불렀다. 고기를 더 가져다 주게. 내 오랜 친구의 아들이 배가 고프니 나와 함께 식사할 걸세. 지금까지 바빌론 부자의 비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뜻인데 작게 해석하면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크게 해석하면 하고 싶은 일을 돈 걱정 않고 마음껏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거의 모든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바랍니다. 그런데 경제적 자유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충분히 가진 그 상태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즉 두려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거나 누리는 삶을 원합니다. 그것은 세계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안락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생활이 될 수도 있고 공부나 사업이나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경제적 자유나 일정량의 재산 확보를 A라고 하고 그 이후에 나의 꿈을 B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A가 먼저 달성되어야만 B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데 말이죠. 작년 12월에 저는 제 명상 선생님과 함께 인간관계에 대한 공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참석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강의가 다 좋은 말씀인데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 있다. 먹고 사는 일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이 있는가?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바라고 부자 되기를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 죽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 해결에 사용되는 금액은 생각보다 매우 적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돈이 없어서 밥을 굶거나 헐벗고 다니거나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있더라도 정말 극소수이거나 때론 자의로 그렇게 노숙을 택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사업의 실패로 어려워할 때 어느 책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경험하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다는 말을 읽고 용산역 노숙자 무리에 합류해서 2박 3일을 지내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 초봄쯤이었는데 이분의 말을 들어보니 구호단체에서 와서 무료 급식을 해주는데
하루에 5곳에서 무료 급식을 하기 때문에 원한다면 하루에 5끼를 먹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헌옷을 깨끗하게 세탁해 와서 무료로 나눠주는 단체도 있어서 원하는 옷을 골라 입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맨바닥에 박스를 깔고 자는 일이 좀 춥기는 했는데 원하면 노숙자 쉼터로 들어가 잘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2박 3일 용산역에서 지내고 얻은 결론은 사업의 실패에도 굶어 죽거나 헐벗고 다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서 말이죠. 우리가 의식주로 인해 힘들어하는 원인의 상당 부분은 실질적인 결핍과 그로 인한 생존 위협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기준을 나로 삼지 않고 남으로 삼으면 남이 먹는 좋은 음식과 남이 입은 화려한 옷과 남이 살고 있는 멋진 집을 나도 갖고 싶어집니다. 그걸 못 가지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 빈곤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뭔가 의미 있는 것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외부의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붙잡고 따라가려 애쓰는 마음이죠. 빈곤한 마음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모아도 만족을 누리긴 어렵습니다.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니까요.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이며 헐벗고 다니거나 맨 땅에서 자는 사람들은 정말 적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최소한의 활동과 노동을 통해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의식주에 대한 두려움,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도 일정 부분 내려놓아야죠. 전부가 아니라 일정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좋은 비교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거나 인성이 훌륭한 사람을 볼 때 그 능력과 나의 능력을 비교해서 나 자신의 능력과 인성에서 개발할 여지를 발견하는 것이 좋은 비교입니다. 이런 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고 행복의 종말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불행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 세상 누구도 온전한 행복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적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부자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중산층은 사라지고 하층민은 점점 더 많아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신호가 분명하고 개선되어야만 하지만 동시에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층민들의 의식주 수준도 계속 상승 중이라는 점입니다. 먹고 살기가 참 힘들다 느껴지신다면 내가 혹시 비교 지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부유한 사람, 나보다 운 좋은 사람이 항상 존재합니다. 동시에 나보다 못났거나 가난하거나 불운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비교하며 더 불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마음의 자유에서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붓다는 당대 부유함과 권력의 정점인 왕자의 신분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의식주 면에서 최하층민처럼 살아갔습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정신과 마음의 탁월함이었고 그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다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붓다처럼 신적인 존재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2600년 전에 붓다는 바로 그런 생각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누구나 행복할 수 있고 누구나 괴로움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가 비슷한 수준의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 정신의 평등성과 위대함입니다. 다만 각자가 싹 틔우고 발현하는 분량이 달라서 어떤 이는 신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작은 도토리가 거대한 떡갈나무가 되기도 하고 땅에서 썩어 벌레밥이 되기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의 내용에서 가장 와닿은 내용은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수입의 10분의 1 이상을 저축하고 그렇게 저축해서 모은 목돈을 현명한 사람의 조언에 따라 투자해서 불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최근처럼 인플레와 저금리의 시대에는 다소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인데 작년 우리나라 실질 물가 상승률이 거의 22%에 달한다는 기사도 최근에 보았습니다. 이것은 전 국민의 월급이 22%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시대가 이렇다 보니 저축보다는 코인이나 주식, 금이나 달러 투자 등 돈을 불리는 방법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이 책에 나온 바빌론 부자의 말처럼 현명한 조언을 찾아 영리하게 투자하셔서 조금 느리더라도 안전하게 부를 늘리고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더 먼저 내 마음의 빈곤부터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음이 부자면 거친 밥을 먹고 헌옷을 입어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더 나은 무언가를 꿈꿀 여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결핍과 빈곤에 홀려서 마음이 흔들리면 허둥대다가 엉뚱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성경에는 빨리 부자 되기를 바라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자 되는 것 자체를 바라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성급하게 빨리 부자 되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이죠. 빨리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조급함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올해부터 수입의 10분의 1을 저축하시고 수입보다 지출을 적게 하시고 투자 공부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내 마음이 빈곤한 것은 아닌지 한번 먼저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